제39회 유기는 형주성에서 3번 계책을 구하고 공명은 방망파에서 처음으로 군사를 쓰다. 손권이 군사를 재촉해 하구를 치니 황조는 군사가 패하고 장수가 죽어서 끝끝내 지켜내지 못할 것을 알고 도리어 강하를 버리고 형주를 향해 달아났다. 감령은 황조가 필연 형주로 달아나리라 짐작해서 동문 밖에 군사를 매복해놓고 기다렸다. 황조가 수십 기를 데리고 동문으로 뛰어나와 한창 달리는 중에 함성이 일어나며 문득 감령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황조는 마상에서 감령을 보고 내 전일에 그대를 과히 박대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오늘날 이처럼 핍박하는가? 라며 한마디 했으나 감령은 내 전일에 강하에 있을 때 공적을 많이 세웠건만 너는 나를 한낱 해적으로 대했으면서 이제 무슨 말이 또 있느냐? 하고 꾸짖었다. 황조는 피면하기 어려운 것을 깨닫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감령이 군사들을 해집고 나와 황조의 뒤를 쫓는데 문득 뒤에서 함성이 일어나며 또 5, 6기가 뒤따라온다. 돌아보니 바로 정보다. 그는 정보한테 공을 빼앗길까 싶어 황망이 활을 벗어들고 화살을 먹여 황조를 겨누어 쐈다. 황조가 화살을 맞고 몸이 뒤집혀 말에서 떨어졌다. 감령은 그 머리를 베고 말을 돌려 정보와 군사를 합친 다음 돌아가 손권에게 수급을 바쳤다. 손권은 수급을 목갑에 담아 강동으로 돌아가면 선친영전에 제를 지내기로 하고 3군의 상을 후히 내리며 감령의 벼슬을 올려 도위로 삼았다. 그러고 나서 군사를 나누어 강하를 지킬 일을 의논했다. 장소가 나서서 오군서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성을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 일단 강동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지당할까 합니다. 우리가 황조를 깨뜨린 것을 유표가 알면 반드시 원수를 갚으러 올 것입니다. 군사의 사기를 길렀다가 멀리서 오는 필요한 적을 친다면 승전은 틀림없고 유표를 물리친 뒤에 승세를 타고 들이치면 형주와 양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 손권은 그 말을 좇아서 강하를 버리고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갔다. 이때 소비는 함거 안에 갇혔는데 가만히 사람을 감령에게 보내서 구해 주기를 청했다. 감령은 말을 안 하기로 내 어찌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대군이 오군에 이르자 손권은 영을 내려 소비의 머리를 베어 황조의 수급과 함께 선친영전에 제물로 바치라 했다. 감령은 곧 들어가서 손권을 보고 땅에 머리를 대고 울면서 말했다. 전일에 소비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 몸이 이미 구덩이 속에 파묻혔을 것이니 무슨 수로 장군 휘하에서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소비의 죄가 목을 베어 마땅하오나 저는 그 옛날의 은혜와 정의를 잊을 길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저의 관작을 거두시고 소비의 잘못을 속죄하게 해주십시오. 소비가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니 내 그대를 위해서 특사를 내리겠으나 다만 소비가 도망가면 어찌하오? 소비가 죽음을 면하고 보면 그처럼 고마울 때가 다시 없을 터인데 어찌 도망갈 마음을 품겠습니까? 만약에 소비가 도망간다면 이 감령이 수급을 계하에 바치겠사옵니다. 손권은 마침내 소비에게 특사를 내리고 황조의 수급만 가지고 제를 지냈다. 제를 지내고 나자 손권은 연석을 베풀고 문관과 무장을 크게 모아 공을 할애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는 중에 문득 좌중에 한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일어나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감령에게로 달려든다. 감령은 황망히 의자를 들어 그를 막았다. 손권이 놀라서 그 사람을 보니 능통이다. 본래 감령이 강하에 있을 때 제압이 능주를 활로 쏴 죽인 까닭에 오늘 서로 보자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했다. 손권은 연방 말렸다.
흥패가 경에 부친을 쏴 죽인 것은 당시 각기 제 주인을 위함이니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나 이제는 이미 한 집 식구가 된 터에 어찌 옛날 원수를 다시 따질 수 있겠는가. 만사를 모두 내 낯을 봐서 참게. 능통은 주먹으로 제 머리를 두드리며 목 놓아 울었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어떻게 갚지 않겠습니까? 손권과 여러 관원은 제삼 좋은 말로 말렸다. 그러나 능통은 눈을 부릅뜨고 감령을 노려볼 뿐이다. 손권은 그날로 감령에게 명해 군사 5,000명과 전선 100척을 거느리고 하구를 지켜 능통을 피하게 했다. 감령이 배사하고 군사를 거느려 하구로 떠나자 손권은 또 능통의 벼슬을 더해서 승렬 도위로 삼았다. 능통은 한을 머금은 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동호에서는 이로부터 전선을 많이 만들고 군사를 나누어 장강연안을 지켰고 또 손정에게 명해 일군을 거느리고 오회를 지키게 한 다음 손권 자기는 몸소 대군을 이끌고 시상에 진치고 주유는 매일 파양호에서 수군을 조련해 장차 싸울 준비를 했다. 이야기는 두 머리로 나뉜다. 이때 현덕이 사람을 보내서 강동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돌아와서 고하는 말이 동호에서는 황주를 쳐 죽이고 지금 시상의 군사를 진치고 있사옵니다. 라고 한다. 현덕은 공명을 청해 의논했다. 그때 갑자기 유표에게서 사람이 왔다. 현덕더러 의논할 일이 있으니 곧 형주로 와 달라는 것이다. 공명은 현덕을 보고 말했다. 이는 필시에 강동이 황조를 친 까닭에 주공을 청해 원수 갚을 계책을 의논하려는 것일 테니 제가 주공을 모시고 함께 가서 기회를 봐가며 좋을 도리를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므로 현덕은 그의 말을 조차 운장을 남겨두어 시내를 지키고 장비를 시켜 500인마를 거느리고 형주로 따라오게 했는데 현덕이 마상에서 공명을 보고 이제 경승을 만나면 어떻게 대답을 하리까 하고 물어서 공명이 일러주었다. 우선 양양일은 사죄부터 하시고 그가 만약 주공께 강동을 치러 가시라고 하거든 절대 응낙하지 마십시오. 그저 시내로 돌아가서 군마를 정돈해야겠다고 대답해 두십시오. 현덕은 그리하기로 하고 형주 관역에 들어가자 장비를 남겨두어 성 밖에 군사를 진치게 한 다음 자기는 공명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서 유표를 보았다. 인사를 마치자 현덕이 섬돌 아래 내려가서 죄를 청하니 유표가 변명한다. 내 이미 현재가 피해 입은 일을 다 알았소. 그 당시 채모의 머리를 베어 현재에게 드리려 했으나 여러 사람이 그의 목숨을 빌기에 용서해 둔 것이니 현재는 행여 달리 생각하지 마시오. 제 장군이 간여한 일이 아니고 아마도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겠지요. 유표는 마침내 말을 내었다. 강하를 잃고 황주가 해를 입었기로 보복할 계책을 의논하고자 현재를 청했소. 황조는 성미가 사나워서 사람을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고만 것입니다. 만약 군사를 일으켜 강동을 치다가 혹시나 조조가 북에게 내려온다면 그 일을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이제 나이 많고 다병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현재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 죽은 뒤에는 부디 형주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그게 웬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그런 중임을 담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공명이 현덕을 보고 눈짓하니 현덕은 덧붙여서 천천히 좋을 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하직하고 물러나와 관역으로 돌아왔다. 공명이 현덕을 보고 물었다. 경승이 형주를 주공께 부탁하려는데 어찌하여 사양하셨습니까? 경승이 은혜를 베풀고 예를 극진히 해서 나를 대해주는 터에 내 어찌 그의 위기를 타서
땅을 뺏는단 말씀이요. 이 말을 듣고 공명이 탄식한다. 참으로 인자하신 주인이로구나. 그들이 이렇듯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득 공자 유기가 뵈러 왔다고 고한다. 현덕은 그를 맞아들였다. 유기가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다. 계모가 저를 미워해서 제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숙부께서는 부디 어여삐 여기시고 구해주십시오. 현덕이 그것은 현질의 집안일인데 그런 것을 내게 물으면 어찌하나 하고 말하는데 공명이 빙그레 웃어서 현덕이 공명에게 계책을 물었다. 공명이 역시 그것은 남의 집안일이라 제가 감히 상관할 바 아닙니다 하고 잡아댄다. 얼마 후에 현덕은 유기를 배웅해 밖으로 나가며 귓속말로 내일 내가 공명을 시켜서 담례차 현지를 찾아보게 할 테니 그때 이리이리 해보게. 그러면 그가 필시 묘계를 일러줄 것일세. 하고 가만히 귀띔해 주었다. 유기는 살해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현덕은 배가 아프다 핑계하고 공명더러 자기 대신 유기를 찾아가 보고 와달라고 했다. 공명은 응낙하고 공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들어가 보았다. 공자는 그를 후당으로 맞아들였다. 차를 권하고 나자 유기가 청혼했다. 제가 계모의 미움을 받고 있으니 부디 선생은 한 말씀 가르쳐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곳에 개그로운 사람으로 어찌 감히 남의 고륙간의 일에 간섭하겠습니까? 설령 누설이라도 되었다가는 해가 적지 않사옵니다. 하고 공명은 곧 몸을 일으켜 하직을 고했다. 모처럼 왕림해 주신 터에 이대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하고 유기는 공명을 밀실로 청해 함께 술을 마셨다. 한동안 마시다가 유기는 다시 말했다. 계모가 미워하니 어찌하면 좋을지 부디 선생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 공명은 또 일어나 돌아가려 한다. 선생이 말씀을 안 하시면 그만이지 곧 가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명이 다시 자리에 앉자 유기는 제게 고서가 한 권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하고 그를 인도해 작은 다락 위로 올라갔다. 책이 어디 있습니까? 공명이 묻자 유기는 엎드려 울면서 또 청했다. 계모가 용납해 주지 않아 제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는데 선생은 끝내 저를 구해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공명은 낯빛을 바꾸고 벌떡 일어나더니 곧 타락에서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타락에 걸쳐놓은 사다리는 어느새 치웠는지 간데없다. 저는 좋은 계책을 가르쳐 주십사 청하는데 선생은 누설될까 두려워 말씀하지 않으려 하시지만 여기는 위로는 하늘에 이를 수 없고 아래로는 땅에 내릴 수 없어 선생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오직 제 귀로만 들어갈 따름이니 가르침을 내릴 수 있지 않으십니까? 소원한 사람은 남의 가까운 사이를 이간하지 못한다라고 이르는데 제가 어떻게 공자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선생은 종시 제게 일러주려고 안 하십니다. 어차피 제 목숨을 보존하기는 틀렸으니 차라리 선생 앞에서 죽겠습니다. 유기는 칼을 들어 제 목을 찌르려 했다. 공명은 그를 제지하고 좋을 도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럼 곧 가르쳐 주십시오. 유기가 절하고 청하자 공명은 마침내 계책을 말했다. 공자는 신생과 중이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셨습니까? 신생은 안에 있다가 죽고 중이는 밖에 나가 있어서 무사했습니다. 이제 황조가 죽어 강화를 지킬 사람이 없으니 공자는 말씀을 올리고 군사를 빌려 강화로 나가서 지키기로 하십시오. 그러면 가히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제배에서 살해하고 즉시 사다리를 가져오라 하여 공명을 타락 아래로
때려보냈다. 공명이 작별하고 돌아가서 현덕을 보고 이 일을 이야기하니 현덕이 크게 기뻐했다. 이튿날 유기는 부친에게 강화를 가서 지키고 싶다는 말씀을 올려보았다. 유표가 얼른 결단을 못하고 현덕을 청해 의논했다. 강화는 중요한 것이라 다른 사람이 지켜서는 안 되겠으니 공자를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동남쪽 일은 형님 부자께서 맡으십시오. 서북의 일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근자의 들음에 조조가 업군의 현무지를 파놓고 수군을 조련한다고 하니 필연 남정할 생각이 있는 것일 테니 불갑을 방비해야 한다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십시오. 현덕은 하직을 고하고 신야로 돌아왔다. 유표는 유기에게 군사 3,000명을 주어서 강화로 가서 지키게 했다. 이때 조조는 삼공의 벼슬을 파하고 스스로 승상을 겸하고 앉아 국사를 통관하고 모계를 동조연으로 삼고 최염을 서조연으로 삼고 사마의를 문학연으로 삼았다. 사마의의 자는 중달이라 한해에 온 사람으로서 영천 태수 사마준의 손자요 경조윤 사마방의 아들이요 주부 사마랑의 아우다. 조조는 문관들을 갖춰놓자 무장들을 모아놓고 남정할 일을 의논했다. 하후돈이 나서며 말했다. 근자에 들으니 유비가 신야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있답니다. 후환이 될 것이므로 빨리 도모하시는 것이 좋겠소이다. 조조는 즉시 영을 내려 하후돈을 도독으로 삼고 우금, 이전, 하후란, 한호를 부장으로 삼아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방망성으로 나가서 신야를 엿보게 했다. 이를 보고 순옥이 간했다. 유비는 영웅이요. 제갈량을 군사로 삼고 있으니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우돈이 유비는 쥐같은 몰이라 꼭 사로잡고 말겠소. 라고 하는데 서서가 있다가 장군은 유현덕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 제갈량을 얻어서 도움을 받고 있으니 실로 범에게 날개도 친격입니다. 라고 해서 조조가 듣고 울었다. 제갈량은 어떤 사람이요? 양의 자는 공명이요. 도호는 와룡 선생인데 경천 위자는 제주와 귀신도 따르지 못할 계책을 쓰고 있다 하니 참으로 당세의 기사라 결코 경시하셔서는 안 될 인물이옵니다. 공과 비해서 어떠하오? 저를 어찌 양과 비하리까? 제가 반딧불이라면 양은 달이옵니다. 서서가 이처럼 말하는데 하후돈이 다시 흰소리를 난다. 원직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나는 제갈량을 초기같이 봅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만약 한번 싸워 유비와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하면 내 머리를 승상께 바치오리다. 조조는 승낙했다. 네, 그럼 빨리 첩보를 보내서 내 마음을 위로하라. 하후돈은 분연히 조조를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길에 올랐다. 한편 현덕이 공명을 얻은 뒤로 그를 스승의 이해로 대접하니 관우, 장비 두 사람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공명은 그 나이에 무슨 재주와 배운 게 있다고 형님이 그처럼 대접을 지나치게 하시오. 더구나 실제로 증언을 본 것도 없는 터에.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마치 고기가 물을 얻은 격이야. 아우들은 다시 여러 말을 말게나. 현덕이 이렇게 말하므로 관우와 장비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나갔다. 하루는 누가 검정 속꼬리를 보내와서 현덕이 그 꼬리로 제 모자를 만들었더니 공명이 들어와서 정색하며 한탄했다. 명공께서는 어찌 원대한 뜻이 없이 오직 이런 것으로 일을 삼으십니까? 현덕은 모자를 땅에 던졌다. 내 이것으로 잠시 시름이나 잊어볼까 한 것이오. 명공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조조와 비해 어떠하십니까? 못하지요. 명공 수하의 군사라고는 불과 수천 명에 지나지 않는데 만일에 조조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맞으시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큰 걱정인데 아직 좋은 계책이 없군요. 속히 민병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르쳐서 적을 막겠습니다. 현덕은 곧 신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3,000명을 얻었다. 공명은 그들에게 조석으로 진법을 가르쳐줬다. 문득 조조가 하우돈을 보내서 10만 대병을 이끌고 신야를 바라고 지쳐 들어오고 있다고 고한다. 이 소식을 듣고 장비가 운장에게 어디 공명더러 나가서 적을 맞아보시라지 하고 말하는데 현덕이 그들 두 사람을 불렀다. 들어가니 현덕이 물었다.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 어떻게 적을 맞았으면 좋겠는가? 장비가 불쑥 한마디 했다. 형님은 왜 물더러 가라지 않으시오? 지혜는 공명에게 의지하고 용명은 두 아우를 믿는데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느냐? 관우와 장비가 나간 뒤에 현덕이 공명을 청해 의논했다. 공명이 말했다. 다만 관우 장비 두 사람이 제 호령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 걱정입니다. 주공께서 저에게 용병을 시키시려면 거민을 빌려주십시오. 현덕은 곧 거민을 공명에게 내주었다. 그러자 공명은 모든 장수를 모아 영을 듣게 했다. 장비는 운장을 보고 말했다. 어디 청령하러 가서 그가 어떻게 일을 분별하나 좀 봅시다. 공명은 영을 내렸다. 방망성 왼편에 산이 있으니 이름은 예산이요. 그 오른편에 숲이 있으니 이름은 안림이라. 가히 군마를 매복할 만하오. 운장은 천군을 거느리고 예산으로 가서 매복하고 있대. 적병이 올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게 버려두라. 적의 치중과 양초가 반드시 뒤에 있을 것이니 남쪽에서 불이 일어나거든 곧 군사를 몰고 나가서 치고 그 양초를 불사르게 하라. 익덕은 천군을 거느리고 안림 뒤 골짜기에 매복했다가 남쪽에서 불이 이는 것을 보는 대로 즉시 내달아 방망성에 전에 양초를 쌓아뒀던 곳으로 가서 불을 놓아 태워버려라. 관평과 유봉은 500군을 거느리고 불을 놓을 물건을 마련해서 방망파 뒤 양편에 기다리고 있다가 초경의 군사가 이르거든 곧 불을 놓아라. 또 공명은 번성에 있는 조온을 불러 선봉으로 삼고 이겨서는 안 되고 오직 지기만 해라 하고 영을 내린 다음 다시 현덕을 대하여 주공께서는 몸소 일군을 거느리시고 뒤를 받쳐주십시오 라고 했고 끝으로 각자가 계책대로 행하되 행여나 실수가 없게 하라 하고 말을 맺었다. 운장이 한마디 물었다. 우리는 모두 적과 싸우기로 되었는데 군사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소이다. 나는 앉아서 성을 지키고 있겠소. 장비는 크게 웃었다. 우리는 모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하고 자기는 혼자 집 안에 들어앉아 있겠다니. 그 참 생각도 잘했구먼. 거민이 여기 있으니 영을 어기는 자는 참하리라. 공명이 호령하니 현덕이 타일렀다. 장막 안에서 계책을 운용하여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한다 라는 말도 못 들었나? 두 아우는 영을 어기지 마라. 장비가 냉소하며 물러나오자 운장은 그에게 어디 제 계교가 들어맞나 안 맞나 보고 그때 가서 따지더라도 늦지는 않을 걸세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떠났다. 여러 장수가 모두 공명의 병법을 알지 못해서 비록 영을 듣기는 해도 다들 마음에 의혹을 품고 있었다. 공명은 다시 현덕을 보고 말했다. 주공께서는 오늘 곧 군사를 거느리시고 방망산 날에 가서 진치고 계십시오. 내일 황혼의 적병이 필연 그곳에 이를 것이니 주공은 바로 영체를 버리고 달아나시다가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는 대로 곧 군사를 돌려 몰아치도록 하십시오.
저는 미축과 미방과 500군을 데리고 고을을 지키겠는데 손건과 간홍으로 추견을 준비하게 하며 공로부를 메어놓고 승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군사 배치를 끝냈는데 현덕 역시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 한편 하후돈이 우금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방망에 이르자 군사 절반을 나누어 정병을 전대로 삼고 나머지는 모조리 군량 실은 수레들을 호송하고 가게 했다. 때는 마침 가을이라 금풍이 소슬한데 인마가 길을 재촉해서 나가노라니까 갑자기 멀리 앞에서 티끌이 자욱하게 일어났다. 하후돈이 인마를 버려놓고 향도관에게 물었다. 얘가 어디냐? 저 앞은 바로 방망파고 저 뒤는 곧 나천구을시다. 하후돈은 우금과 이전에게 명해서 진을 버리고 몸소 진전에 말을 내세우고 멀리서 군마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껄껄 웃었다. 여러 사람이 장군은 왜 웃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서원직에 승상면전에서 제갈량을 천하의 짝이 없는 신인처럼 추어 올리던 일이 우스워서 그러오. 이제 그 용병하는 꼴을 보매 저 따위 군사들을 선봉으로 삼아 우리와 대적해보겠다니 그야말로 개나 양을 몰아 범과 다투어 보겠다는 것이오. 내 승상 앞에서 유비와 제갈량을 사로잡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반드시 내 말대로 되리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몸소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갔다. 조운이 말을 몰아나오자 하후돈은 너희들이 유비를 따르는 것이 마치 외로운 혼이 귀신을 따라다니는 꼴이로구나 하고 유혹했다. 조운은 크게 노해 말을 놓아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두 말이 서로 어울려 싸우기 두어합에 조운은 거짓 패해서 달아났다. 하후돈이 그 뒤를 쫓는다. 조운이 10열이나 달아나다가 말을 돌려 다시 싸우고 두어합이 못되어 또 달아났다. 이것을 보고 한호가 말을 급히 달려 앞으로 와서 조운이 끼어내는 모양이니 매복이 있을까 두렵소이다 하고 간했으나 하후돈은 저기에 군사가 이와 같으니 설사 신면의 매복을 했기로 무엇이 두렵겠소 라고 하며 한호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쫓아 방망파에 이르렀는데 호포 소리가 한방 크게 들리더니 현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지쳐나와서 접응한다. 하후돈은 한호를 보고 웃으며 이게 바로 매복한 군사구려. 내 오늘 밤으로 시내에 이르지 못하면 군사를 파하지 않겠소 하고 군사를 재촉해 전진하니 현덕과 조운은 말을 돌려 달아났다. 날은 이미 저물고 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워 달빛이 없는데 한낮에 인 바람이 밤이 되자 더욱 세차게 불어친다. 하후돈은 그대로 군사를 재촉해서 뒤를 쫓아 몰아쳤다. 우금과 이전이 그 뒤를 따라 협착한 곳에 다다르니 양편에 갈대가 우거졌다. 이전이 우금을 보고 말했다. 적을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패하는 법이오. 이로부터 남쪽은 길이 좁고 산과 계천이 접하고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으니 적이 화공을 쓴다면 어찌하겠소? 공의 말씀이 옳소. 내 앞으로 가서 도독게 말씀드릴 것이니 공은 후군을 나오지 못하게 하오. 이전은 곧 말머리를 돌려 세우고 후군은 나오지 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한창 달려나가는 형세를 말 한마디로 갑자기 멈출 길이 없다. 이때 우금은 말을 급히 몰아나가며 큰 소리로 불렀다. 전군 도독은 잠깐 멈춰 서십시오. 하후돈은 한창 말을 달려나가다가 후군에서 우금이 바삐 쫓아오는 것을 보고 연고를 물었다. 이 앞은 길이 좁고 산천이 막혔는데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으니 화공을 방비해야만 하겠소이다. 하후돈은 그제야 갑자기 깨닫고 즉시 말을 돌려 군마는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영을 내렸다.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등 뒤로부터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며 한 줄기 불길이 확 일자 곧 양편 갈대에 옮겨 붙더니 삽시에 사면 팔방이 모두가 불인데 또 바람이 크게 불어서 불의 형세가 더욱 맹렬하다. 조조 군사는 서로 밟고 밟혀서 죽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조운이 군사를 돌려서 쫓아 들어가자 하후도는 불 속을 뚫고 달아났다. 이때 이전이 형세가 이롭지 못한 것을 보고 급히 말을 달려 방망성으로 뛰는데 화광 속으로 한때의 군사가 뛰어나와 길을 막는다. 앞장선 대장은 관운장이다. 이전은 말을 놓아 혼전하다 혈로를 열고 달아났다. 한편 우금은 양초와 치중이 모두 불에 타는 것을 보자 지름길로 빠져서 도망쳤고 하후란과 한호는 양초를 구하러 왔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장비를 만나서 어울려 싸우는 중에 사오합이 못되어 하후란은 장비의 창에 찔려 말 아래 떨어지고 한호는 혈로를 뚫고 몸을 빼쳐 달아났다. 밤새도록 싸우고 날이 환히 밝을 역해야 양편에서 모두 군사를 거두었는데 시체는 들을 덮었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방망파 싸움 화공 쓸 적에 담소 중 작전 지휘 자유자재이더라. 조조의 간담 이로 인해 서늘해지니 초려에서 나와 첫 공 이루었네. 하후도는 패잔병을 수습해 허창으로 돌아갔다. 한편 공명은 군사를 거두었다. 관호와 장비는 공명은 참말 영걸이야 하고 서로 말하며 돌아가는데 면리를 가지 않아 미축과 미방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그만 수레 한 채를 옹위하고 나오니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사람은 공명이다. 관우와 장비는 말에서 내려 수레 앞에가 엎드려 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덕, 조운, 유봉, 관평 등이 모두 이르렀다. 군사들을 한 곳에 모으고 노획한 양초와 치중을 나누어 장사들에게 상을 준 다음 회군해 신야로 돌아가니 신야 백성들이 들끓어 나와서 길을 막고 절하며 치하했다. 저희들이 이처럼 온전히 사는 게 모두가 사군께서 어진 일을 얻으신 덕분입니다. 공명은 고을로 돌아오자 현덕을 보고 말했다. 하후돈이 비록 패해서 갔지만 기필코 조조가 몸소 대군을 거느리고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조조의 군사를 대적할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적을 물리쳤으나 전만은 못 쉬게 하리. 병난을 피하려면 좋은 꾀를 또 들으라. 계책이 어떠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